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건 청춘 시절의 꿈으로 가득한 이야기나 화려함과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둘러싼 이야기예요. 저는 그곳에 손자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흐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운 회색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평생을 아껴 쓰고 모든 걸 아이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노후에 유일하게 바라는 건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는 집과 함께하는 식사뿐이었는데 단 한마디의 얼음 같은 말, 단 한 번의 차가운 시선으로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걸요? 저는 예전에 생각했어요. 가족의 유대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충분히 사랑하면 어떤 균열도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그건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말에 있어요. 오늘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던 날부터 어둠 속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안고 집을 나왔던 날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할게요. 그곳에는 가족과 함께 꿈이 산산조각 난 장소가 남아있어요.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가능하다면 마음을 담아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후에 어쩌면 여러분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거나 한번 꼭 안아드리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늦기 전에. 저는 김영자라고 해요. 올해로 70세가 되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제 삶에는 고요함과 오래된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만 남았어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저와 천천히 시간을 새기는 벽시계뿐이에요. 시계 소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상기시켜주지만 제 마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어요. 아침에는 마당에 낙엽을 쓸고 그가 키웠던 꽃에 물을 줘요. 계절은 아름답지만 제 눈에는 예전 같은 선명함이 없어요. 그의 마른 등을 떠올려요. 차를 들던 손, 눈가의 주름에 새겨진 미소.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가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매일 밤 제단 곁에 앉아 한 가닥의 향을 피우고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봐요. 그에게 말을 걸어요. 나만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 오늘도 긴 하루였어. 아들은 바빠서 전화도 없지만 괜찮아. 나는 건강해. 하지만 사실 저는 건강하지 않아요. 고독은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쫓아내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얽혀들어요. 폭풍 같은 밤에는 지붕 기와가 세차게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부터 뒤집었어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쓰러질 날이 올까봐 두려워요. 어느 봄날의 차가운 바람이 부는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손을 닦으며 서둘러 수화기를 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따뜻한 음색이었지만 이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서울로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 엄마가 혼자 있는 게 걱정돼. 저는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쥐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얼음을 녹이는 듯 했어요. 목이 메어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 나이 들었고 너희들한테 패 끼칠까봐 무서워.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패 같은 거 없어. 엄마는 엄마야. 이쪽으로 와. 엄마를 시골에 둘 수 없어.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이런 진심 어린 배려를 느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응, 곧 준비할게. 고마워. 전화를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재단 위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그의 눈은 부드럽게 저를 지켜보는 듯 했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빠, 마침내 나를 생각해줬네. 갈게. 아이들과 손자와 함께 살기 위해, 더 이상 고독하지 않기 위해.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집 안을 걸어다니며 함께 쌓아올린 벽과 구석구석을 봤어요. 오래된 장롱을 열고 소중히 간직했던 것들을 꺼냈어요. 몇 벌의 한복, 어깨가 다른 스웨터, 그리고 2억 원 이상 들어있는 작은 나무 상자. 수십 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상자를 살짝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금이야. 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작은 여행 가방에 물건을 챙겼어요. 모두 추억의 물건들로 결혼식 날 입은 한복, 젊었을 때 그가 준 손수건. 만질 때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아프기도 해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재단 앞에서 깊이 인사했어요. 아빠, 가요. 평안한 날들이 지낼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서울행 KTX는 끝없이 길게 이어졌어요. 창밖으로는 펼쳐진 논밭이 뒤로 멀어지고 대신 빽빽한 집들이 보였어요. 저는 차가운 창유리에 손을 대고 백발의 노파가 여전히 희망의 빛을 눈에 담고 있는 걸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영자야, 이게 혼자 되지 않을 기회야.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자. 기차가 역에 멈추자
아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달려와 가방을 들고 이마에 땀을 흘렸어요. 엄마, 여행 피곤하지 않았어? 저는 미소 지으며 흘러넘칠 듯한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아이들을 만나면 엄마는 기운이 나니까. 그들이 사는 아파트는 높고 밝아요. 방에 들어서자 작은 발소리가 달려왔어요. 손녀가 제 다리에 매달리며 기쁘게 말했어요. 할머니, 와줬어. 제 마음은 녹아내릴 듯 했어요. 오랜 세월 혼자 살며 이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저는 허리를 굽혀 안아줬어요. 그 작은 온기에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녁 식사 때 가족 모두 밝은 조명 아래 테이블을 둘러앉았어요. 며느리가 생선을 집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넘쳤어요. 그 고독과 슬픔이 한 번에 사라졌어요. 마르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 했어요. 웃음소리가 울리고 갓 지은 밥 냄새가 나고 매일 아침 작은 팔이 제 목을 감는 세상으로. 그날 밤 새로 꾸민 깨끗한 방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곳 때문이 아니라 가슴이 행복으로 뛰었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인생이 마침내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줬어. 서울에서의 처음 날들은 아름다운 꿈속에 있는 듯 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자의 할머니 소리가 들리고 깔끔한 셔츠를 입은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며느리가 바쁘게 부엌에서 일하며 밥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좋은 결정이었어. 인생의 마지막에 아이와 손자가 곁에 있다는 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아침에는 며느리보다 일찍 일어나 집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아들을 위해 차를 타줬어요. 낮에는 며느리가 외출하면 손자의 돌봄을 하고 함께 노래 부르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젊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한 달로 끝났어요. 점차 작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소한 일이었지만 바늘로 찌르는 듯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처음은 며느리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뭘 하면 엄마 힘드실 텐데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제가 청소나 요리를 해도 힐끗 보고 감사 인사 없이 지나가요. 게다가 농담인지 아닌지 모를 말이 늘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낡은 옷을 입고 있는데 부엌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집에 앉아서 밥만 먹고 있으니 편하겠네. 저는 손을 멈추고 바늘을 떨어뜨렸어요. 얼굴을 들었지만 그녀는 스마트폰에 빠져 무의한 농담처럼 웃고 있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농담이겠지 신경 쓰지 말자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점점 늘어났어요. 바닥에 물을 조금 흘렸을 때는 엄마도 나이 들어 눈이 나쁘고 손이 느리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라는 말도 있었어요.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은 바닥을 힐끗 보며 입술을 살짝 내밀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 존재가 폐가 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점점 명확해졌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로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집에 누가 있어서 손자 돌봐주니 유치원에 안 맡겨도 되지만 가끔 정말 방해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 저는 얼굴을 얻어맞은 듯 했어요. 방해? 제 아들을 낳아기는 제가 이제 방해라고? 저는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꼼꼼히 청소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손자와 많이 놀아줬어요. 짐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할수록 어색함만 늘어났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아들이 갑작스러운 회의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며느리와 손자와 집에 있었어요. 저녁을 만들어 깔끔하게 차렸지만 그녀는 힐끗 보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돼. 수고 만들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한가하니까 모두 맛있는 거 먹게 하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식사는 침묵 속에 끝났고 제 입안에는 차가운 돌을 삼킨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그릇을 다 씻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부엌에서 그녀가 전화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낮게 억눌렸지만 제게는 희미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있는 건 확실히 편하지만 같이 살다 보니 피곤해. 자유가 없으니까. 저는 굳어버렸어요. 그 말은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어요. 피곤해. 자유가 없어. 이 집에서 저는 누구? 어머니? 아니면 폐가 되는 그림자.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넘쳐 베개를 적셨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녀를 탓하지 마. 도시의 좁은 생활, 압박도 많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말해도 저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커져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저는 고향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습기 찬 나무 냄새가 나는 작은 집, 저와 남편이 가꾼 국화꽃이 피는 마당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저는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고독했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아들이 늦게 귀가해 코트를 벗으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오늘 엄마랑 집은 재미있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마음의 흐림을 숨기려 했어요. 응? 재미있었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제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얇아져 있다는 걸. 저는 창가에 오랜 시간 앉아 혼잡한 거리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줄을 봤어요. 처마 아래에서는 아직 비가 똑똑 떨어지고 제 어지러운 생각의 리듬을 새기는 듯 계속 두드렸어요. 그리고 비 소리 속에서 제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울리는 질문을 똑똑히 들었어요. 혹시 제자리를 떠난 건 실수였을까? 그날은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됐지만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기는 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침, 저는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나 아무도 깨우지 않게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을 주워 담고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의 향이 퍼지고 아들은 진한 맛을 좋아하고 며느리는 담백한 맛을 좋아한다는 걸 신경 쓰며 양념을 조절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누군가 강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을 위해 제 나름대로 기여하고 싶어서 했어요.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필요한 건 따뜻한 집과 웃음과 대화가 있는 것뿐이야 라고. 하지만 아마 저는 너무 순수했나 봐요. 그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인사도 없이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어요. 저는 가볍게 밝은 톤으로 말했어요. 일찍 일어났네. 구운 생선 좀 만들었어. 먹어봐. 그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응. 그게 다였고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제 기분이 가라앉았지만 미소 지으려 애썼어요. 아침 후 아들은 서둘러 출근했어요. 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제게 인사하고 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집 안에는 저와 며느리, 작은 손녀만 남았고 그녀는 옆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는 그릇을 치우고 개수대로 옮겼어요. 설거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며느리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쿵 하고 무거운 게 나무 테이블에 떨어졌어요. 바로 옆이었어요. 저는 얼굴을 들었어요. 눈앞에 깔끔하게 묶인 돈 뭉치가 있고 모두 새오만 원권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어요. 이거 이번 달 엄마 생활비야. 이걸로 충분하겠지? 저는 멍하니 서서 귀가 멀어 제 들은 걸 믿을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려 말했어요. 너 무슨 소리야?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경멸의 눈빛을 던지며 말했어요. 당신 여기 우리 집에 사는 거잖아? 먹는 것도 전기 수도도 공짜가 아니야. 아들은 매일 일하느라 힘들어. 당신도 많은 걸 신경 써야 해. 그러니 이거 받아. 여기 있어도 한 푼 안 든다고 생각하지 마. 말을 마치고 그녀는 등을 돌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발이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는 돈 뭉치를 보고 몸을 숙여 손가락이 다 차 떨렸어요. 새 지폐로 잉크 냄새가 났지만 왜인지 차가움이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저는 떠올렸어요. 수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온 걸. 남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저는 이를 악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낮밤 없이 입원비를 걱정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밥도 옷도 참아가며 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어요. 아들이 서울대학에 갈 때는 저축을 모두 털어 송금하고 그가 부족하지 않게 신경 썼어요.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손익을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낯선 부엌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시애처럼 돈 뭉치를 받았어요. 눈물이 테이블에 떨어져 작은 물방울이 됐어요. 저는 소리를 죽여 삼켰지만 목이 누군가 세게 조이는 듯 했어요.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건 단 하나의 말. 여기는 제 집, 아니면 제가 짐이 된 곳일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자와 놀며 할미라고 불릴 때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모든 게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혈육인 이 가족 속에서 작고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희미한 노란 불빛의 방에 누워 거리의 차 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손자에게 들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눈물은 베개를 적셨지만 가슴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고향을 강하게 떠올렸어요. 국화꽃이 피는 마당,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기다리던 그의 오후를.
그곳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하고 바랐어요.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어요. 어둠 속 한 줄기 희망처럼. 아니, 이런 굴욕을 묵묵히 받아들여선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저는 일어나 눈물을 닦았어요. 작은 여행 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열쇠를 건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2억 원 이상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손자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돈이었어요. 그 큰 돈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제 땀과 눈물의 결실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제가 여기에 기생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상자 뚜껑을 닫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결의가 생겼어요. 모든 걸 바꿀 결단이었어요. 다음 날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일을 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달랐어요. 저는 모든 걸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다음 한 걸음을 향해 조용히 준비를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생은 치욕과 슬픔의 연속이 될 뿐임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저 김영자는 이런 인생의 끝을 용납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아침 햇살의 희미한 빛이 커튼 틈으로 살짝 스며들고 방에는 아직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서울의 늦겨울 추위가 떠돌았어요. 저는 일어나 조용히 스웨터를 걸치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 시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발코니 밖 바람 소리와 겹쳤어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 손에 익숙한 도구에 손을 댔어요. 토기 냄비, 작은 주전자, 그리고 대나무통에 깔끔하게 담긴 젓가락. 모두 반짝반짝 더러움 하나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또 한 번 꼼꼼히 닦았어요. 그건 습관 같은 거였어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약간의 김치를 썰고 전날 재워둔 고등어 구이를 구웠어요.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생선 냄새가 콩의 고소함과 섞여 먼 옛날 고향에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의 아침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 저도 매일 일찍 일어나 남편과 아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작은 나무 테이블을 둘러앉아 소박한 따뜻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저는 같은 걸 하고 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애정으로 자발적으로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짓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침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어요. 흰 셔츠는 깔끔하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여 있어요.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응, 이제 익숙해졌어. 자, 먹어. 늦겠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금 먹고 서둘러 코트를 걸치고 검게 빛나는 신발로 나무 바닥을 미끄러지듯 걸어나갔어요. 희미한 향수 냄새를 남기며 나가기 전에 말했어요. 뭐 있으면 연락해. 저는 대답하며 미소 지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고 열쇠가 딸깍 소리를 낸 후 집안은 무섭도록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도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한마디만. 열쇠 여기 두고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걸 배웅했어요. 작게 한숨을 쉬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침대 아래서 여행 가방을 끌어냈어요. 두꺼운 천에 닿은 손이 가볍게 떨렸어요. 열쇠를 열고 며칠 동안 보물처럼 숨겨온 익숙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약한 빛이 고무줄로 묶인 지폐 뭉치에 비쳐 빛났어요. 2억 원 이상, 제가 반평생 모은 돈, 한 장 한 장이 어디서 온 건지 저는 알아요. 비바람 속에서 시장에 짐을 나르던 날들,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바느질하던 밤, 저축을 조금이라도 늘리려 식사를 참던 그 순간, 지폐를 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어요. 오랜 세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돈은 어려울 때 아이를 돕고 손자의 결혼식 선물로 노후의 버팀목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오늘 분명히 알았어요. 돈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손에 가면 자존심을 짓밟히는 데만 쓰인다는 걸. 저는 천천히 지폐 뭉치를 천 가방에 넣고 단단히 묶었어요. 지퍼를 올리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거울 속에는 백발 섞인 나이든 눈이 흐려진 노파의 모습. 하지만 오늘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어요. 결의의 빛이.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낡은 모자를 쓰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나무 바닥에 나막신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마치 심장 박동처럼 빨라져 있어요. 방문을 닫고 남편의 재단에 손을 올렸어요. 사진 속 그는 지금도 부드럽게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 저는 분노 때문에가 아니라 자부심 때문에 이걸 해. 부디 이해해주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문을 열고 긴 복도로 걸어 나갔어요.
형광등의 흰빛으로 가득한 복도 너머에서 서울이 눈을 뜨고 있어요. 10,000원 지하철에 타서 구석에 서서 가슴 앞에 가방을 안았어요. 선로 위 바퀴 소리와 차내 방송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요. 무관심한 얼굴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모두 바쁘게 서두르고 아무도 인파 속 나이든 저를 알아채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오늘 제 한 걸음이 인생의 갈림길을 향하고 있다는 걸. 몇 개의 거리를 지나자 은행이 나타났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아 몸이 떨렸어요. 아는 밟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정중한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요. 저는 창구로 걸어가 깊이 머리를 숙인 후 천가방을 책상에 놓았어요. 젊은 여성 직원은 두꺼운 지폐 뭉치를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어요. 저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어린이 돕기 자원봉사재단의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로 몇 달 전부터 몰래 준비한 거예요. 이 돈 전부를 이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서 마치 평범한 일처럼. 직원은 가볍지만 분명한 어조로 물었어요. 고객님, 정말 이 전액을 이체하시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대답했어요. 네, 바로 부탁해요. 직원은 키를 두드리고 화면에 큰 숫자가 표시됐어요. 2억 원. 잠시 후 프린터가 가벼운 소리를 내며 영수증을 뱉어냈어요. 저는 받아들고 가슴에 막힌 게 풀린 듯 가벼워졌어요. 오랜 세월 가슴에 올려놓은 무거운 돌을 내린 기분이었어요. 깊이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어요. 밖은 아직 흐린 서울의 하늘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간지려요. 그러나 제 마음은 왜인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올려다보니 높이 솟은 빌딩의 수천 개 창에서 불빛이 흘러넘치는 걸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명 이 돈은 어딘가 작은 곳에서 불행한 아이들의 꿈을 비출 거야. 그게 저를 경멸하는 이유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집으로 서두르지 않고 길가의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창가 자리를 골라 평소 거의 마시지 않는 블랙커피를 주문했어요. 오늘만은 인생의 다른 쓴맛을 맛보고 싶었어요. 밖에 바쁜 사람들과 이어지는 차주를 바라보며 혼자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안주머니 속 영수증이 아직 잉크에 온기를 남기고 있었어요. 꺼내서 빤히 바라보고 깔끔하게 접어 지갑에 넣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 증명서가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결의의 증거였어요. 황혼 무렵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복도 형광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이미 귀가에 있었어요. 그녀는 얼굴을 들고 저를 보며 담담하게 물었어요. 엄마, 어디 그렇게 늦게까지? 저는 미소 지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머리를 정리하려고 산책했어. 집안에만 있으면 숨이 막히니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른 말은 없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남편의 재단 앞에 앉았어요. 종이와 펜을 꺼내 한 줄 한 줄 천천히 정성스럽게 썼어요.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자존심을 짓밟히면 안 돼요. 이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머니는 화나지 않아요. 탓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해해 주길 바래요. 사랑은 돈으로 잴 수 없고 존중은 속일 수 없어요. 봉투에 접어 유영 아래 서랍에 넣었어요. 자애로운 그 눈을 빤히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빠,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부디 지켜봐 주세요. 짧아도 자랑스러운 길로 갈 수 있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에 들었어요. 며칠 밤 계속된 불면이 거짓말처럼. 그러나 마음 깊숙이에서는 알았어요. 진짜 폭풍은 진실이 드러날 때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전액을 자선재단에 이체한 지 일주일. 집안은 거의 변함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만들고 며느리가 바쁠 때는 손자와 놀아줬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알았어요. 언젠가 폭풍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날 밤 노르스름한 불빛 아래 평소처럼 광택나는 나무 테이블에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젓가락과 그릇은 평소처럼 깔끔하게 놓여 있어요. 아들은 늦게 귀가해 피곤한 기색이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크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아요. 맞은편에는 며느리가 앉아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차를 따라 그의 앞에 놓고 미소 지며 말했어요. 마셔, 피로 풀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모금 마신 후 갑자기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은 평소와 달리 부끄러움과 강한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엄마, 목소리는 낮고 잠시 망설이다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새 아파트 사려고 해. 가격은 비싸지만 손자 미래를 위해서야. 계약금 일부가 모자라서. 엄마, 저축 좀 빌려줘. 옛집 팔리면 바로 갚을게. 한마디 한마디가 찔러 제 마음은 작게 떨렸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예전 안아줬던 아들의 눈을 봐요. 저는 그동안 그를 위해 여러 번 거절하지 않았던 제 애정을 떠올려요. 그러나 방은 순간 시계 초침 소리가 똑똑히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돈 없어. 며느리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추고 탁 하고 마른 소리를 내며 책상에 떨어졌어요. 아들은 멍하니 저를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봤어요.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에 분명히 반복했어요. 엄마는 이제 돈이 없어. 전부 기부했어. 공기가 얼어붙은 듯 굳었어요. 발코니 밖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방 안의 짙은 침묵에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의자를 끄는 소리가 딸깍딸깍 울렸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할머니, 뭐 하는 거야? 기부라니? 전부라고? 미쳤어? 그녀는 세게 책상을 치고 된장찌개 그릇이 흔들려 내용물이 흘렀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변한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도 안색을 바꾸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런 농담 그만해. 그 돈은 열심히 모은 거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 마음의 떨림을 가라앉혔어요. 뜨고 둘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그러나 밤의 종소리처럼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돈은 엄마 거야. 그리고 엄마는 믿는 일에 썼어. 경멸 대신에.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지다 분노로 붉어졌어요. 그녀는 모든 걸 찢을 듯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엄마를 경멸했다고 해? 기부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 돈은 가족이나 손자를 위해 써야지. 모르는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저는 몇 초 침묵하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제 자신 가슴 아픈 미소였어요. 가족이 뭐야? 가족은 같이 사는 곳만이 아니야. 가족은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 엄마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마음을 찌르는 말만 들었어. 엄마는 탓하지 않아. 하지만 모욕받는 그림자로 계속 살 수 없어. 돈은 잃어도 돼. 하지만 자존심만은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아.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말에 막힌 듯 했어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가 통제불능의 폭풍처럼 소리치기만 했어요. 이기적! 자기 아들에게 차갑게 손자도 안 생각해? 우리 새집 사는 기회를 다 잃었어, 엄마!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했어요. 눈은 조용하지만 목소리에는 평생의 쓴맛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됐어. 얼마든지 엄마를 욕해도 돼. 하지만 기억해. 그 돈은 엄마 거야. 엄마는 그걸 여기서 무거운 말을 듣는 것보다 의미 있는 데 썼어. 이론도 후회 안 해.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고요해졌어요. 젓가락 소리나 그릇 깨지는 소리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 녹아들었어요. 며느리는 의자에 털썩 앉아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들은 이마를 숙이고 두 손을 새하얗게 쥐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했어요. 방에 들어가 장롱을 열고 며칠 전 준비한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안에는 몇 벌의 옷, 작은 수첩, 젊었을 때 남편과 제 사진만 들어있었어요. 뒤돌아 식탁 앞에서 멍하니 있는 둘의 얼굴을 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분명히 벽 구석구석에 올리듯 말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이제부터 각자 자기 방식으로 살아. 너희는 더 이상 늙은 어머니의 짐을 질 필요 없어. 엄마도 다시 마음의 상처를 질 수 없어. 깊이 인사하며 다친 인생의 한 장에 경의를 표했어요. 그리고 뒤돌아 걸어나가 예전 영원할 줄 알았던 무언가의 붕괴 소리를 등에 남겼어요. 문은 조용히 닫혔어요. 밖은 서울의 차가운 밤,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스치고 있었어요. 저는 옷깃을 세우고 작은 가방을 하나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갈 곳도 돌아갈 곳도 모른 채. 그러나 분명히 알았어요. 저는 가장 소중한 걸 지켰다는 걸, 자존심과 마음의 평안을. 그날 서울의 밤은 평소보다 추웠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떠났어요. 멀리 빛나는 고층 빌딩의 불빛은 회색 하늘에 떠있는 가짜별 같았어요. 바람이 옷깃을 차갑게 찌르지만 그래도 마음의 공허보다는 춥지 않았어요. 저는 옷깃을 여미고 작은 가방을 안았어요. 지금 제 전 재산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몇 벌의 옷, 낡은 수첩, 결혼식 사진. 제 발소리가 젖은 바닥에 울릴 때마다 찢어진 과거의 파편을 밟는 기분이었어요. 갈 곳은 모르겠어요. 고향인가? 그 낡은 집은 이제 춥고 풀이 무성해요. 하지만 적어도 새로 떠난 아파트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곳은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저는 야간 버스에 타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 거리등은 안개에 흐려지며 멀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한복을 입은 저와 젊은 남편의 사진.
그의 미소는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 결국 나와 어둠만 남았네. 그러나 적어도 저는 당신도 동의할 일을 해냈어. 제 명예를 지킨 거야. 버스는 길고 끝없는 거리를 달렸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그저 엔진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섞이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교회의 작은 하숙집을 빌렸어요. 방은 폭이 1칸 정도의 싱글 침대와 작은 나무 책상, 삐거덕거리는 의자가 놓일 만큼이었어요. 벽은 칠이 고르지 않고 낡은 창유리는 흐려 있지만 적어도 조용했어요. 짐을 내리고 침대에 털썩 앉아 피로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경멸의 시선도 가슴을 찢는 말도 없어요. 그곳에는 고요함뿐 그리고 나뿐이었어요. 발코니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슬픈 자장가처럼 울리는 가운데 저는 꾸벅꾸벅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습관대로 일찍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끓여 차를 탔어요. 차는 입에 쓰지만 마음속은 희미하게 달게 느껴졌어요. 창을 열고 차갑고 맑은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도 그릇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대신 제 마음을 찌르는 말도 없었어요. 아침 시간을 이용해 고향에 있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며칠 후 귀향할지도 모른다고 알리기 위해. 오후가 되자 주머니 속 전화가 갑자기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아들 이름이 떠 있었어요. 가슴속이 조여들었어요. 몇 초 망설인 후 수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목소리는 갈라지고 초조함으로 가득 차 시간과 경쟁하는 듯 했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엄마는 조용한 곳에 있어. 걱정 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하다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어요. 바람 소리가 발코니에 서 있는 듯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그런 말 한 줄 몰랐어. 다 내 책임이야. 우리 버리지 마. 부디 돌아와, 제발. 저는 전화를 세게 쥐고 손이 떨렸어요.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어둠을 무서워해 매달리고 넘어질 때마다 울먹이던 그 아이. 흐느끼는 소리, 끊어지는 숨소리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러나 좁은 하숙집 방을 둘러보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 무관심한 시선, 반복되는 방해라는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베는 걸 떠올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했어요. 돌아가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상처는 더 깊어질 거라는 걸.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정을 유지하며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날카롭게 찌르듯 대답했어요. 엄마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엄마를 버린 거지. 네 아내가 그 말을 한 날부터 이 집은 엄마가 마지막 안식을 바랐던 곳이었는데 전화 너머로 오랜만에 듣는 어른 남자의 눈물, 어린 외침이 울렸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바뀔게. 다시는 누구도 엄마를 상처 주지 않을게. 돌아와. 제발. 제 눈물이 넘쳐 뜨거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소리를 죽여 몸을 떨었어요. 마음 깊숙이 외치고 싶었어요. 손잡고 싶어. 그 약속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이 저를 끌어당겨요. 아무리 매워도 고쳐지지 않는 금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히 전했어요. 부디 잘 살아. 가족을 소중히 해. 만약 나를 기억한다면 딱 하나만 해줘. 네 아이에게 어른을 존중하는 걸 가르쳐. 엄마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게. 눈물의 만류에 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는 침대에 떨어지고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무너져 내리고 눈물이 비처럼 넘쳐 얇은 이불을 적셨어요. 저는 희망의 날들을,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그리고 오늘 놓아야 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울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먼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차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저는 그저 한 장의 잎이 되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떠내려가요. 낡은 사진을 쥐고 당신에게 속삭여요. 아저씨, 나는 최선을 다했어. 만약 내일 내가 가도 자랑스럽게 고개 들고 갈 수 있어. 그리고 만약 내세가 있다면 평범한 여자로 나를 소중히 해주는 사람과 평생을 보낼 수 있게 빌어. 밖에서는 바람이 길게 울고 제 눈물을 어둠 속으로 데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리고 창유리에 작은 빗방울이 내리쳤어요.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눈을 떴어요. 작은 하숙집 방에 시계 소리만 울리고 틈새 바람이 창에서 불어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 이불을 깔끔히 개고 천천히 짐을 여행 가방에 챙겼어요. 제 모든 건 이 작은 가방에 들어있었어요. 낡은 몇 벌의 옷, 일기장, 그리고 그의 사진, 인생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의 사진. 코트를 걸치고 방을 나와 삐거덕거리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에 닿아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뒤돌아봤어요. 어젯밤 제 눈물을 지켜봐준 곳,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어요. 예전 집이라고 불렀던 아파트에 마지막으로 돌아가 남은 짐을 챙겼어요. 문을 열자 어제 저녁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제 방에 들어가 자질구레한 물건을 정리하고 열쇠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열쇠 옆에 천천히 분명한 글씨로 쓴 흰 종이를 놓았어요.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아이들이 부모 자식 유대의 소중함을 돈보다 이해하면 엄마를 찾아. 종이를 깔끔히 넣고 모서리를 정리하고 조용히 방을 둘러봤어요. 모든 건 변함없이 있었지만 제게 여기서는 더 이상 부서진 꿈의 껍데기일 뿐이었어요. 작은 제단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이고 그의 사진에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이듯 아빠, 가요. 이번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약간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부디 내가 마지막까지 강하게 있을 수 있게. 여행 가방을 끌고 아파트를 나오자 등 뒤 문이 닫히며 한 구절이 끝난 듯했어요. 그 후 날들 저는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바다 파도가 부드러운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밀려왔다가 물러났어요. 서민적인 여관에서 작은 방을 빌리고 매일 아침 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살았지만 평안했어요. 아무도 일 안 하고 게으르게라고 화내지 않고 아무도 시애처럼 돈을 던지지 않았어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때때로 자문했어요. 그날 아들이 내 편이었으면, 남편에게 어머니를 지키라는 말을 해줬으면. 그러나 다시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만약은 없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받아들여야 해. 남은 돈 전부 자선재단에 주고 남긴 분을 새 계좌에 넣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두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키워온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버림받은 노인, 어머니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사회단체에 연락해 절차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하자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감동에서. 재단 이름은 조용한 어머니 재단으로 했어요. 이 이름은 저처럼 묵묵히 참고 묵묵히 희생하다. 결국 그저 불필요한 그림자일 뿐임을 깨닫고 조용히 인생에서 사라지는 수천 명의 어머니들을 상징해요. 한 달 후 신문이 보도했어요. 70세 여성, 전 재산 기부에 버림받은 노인 어머니들 돕는 재단 설립. 제 사진은 흐려졌어요. 얼굴을 드러내길 거부했으니까 저는 유명해질 생각도 영웅 취급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재단이 움직여 다른 어머니들이 저처럼 어둠 속에서 울지 않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사는 수천 번 공유됐고 낯선 사람들로부터 수백 통의 편지가 왔어요. 제 이야기를 읽고 울었다. 어머니의 모습을 봤다고. 그 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부모 자식 유대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줘서.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물이 종이를 적셨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낯선 사람은 이해하는데 가까운 사람은 이해 못할까? 그러나 더 이상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제 행위에 의미가 있었다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부모의 사랑은 무한의 은행이 아니야. 언젠가 그들이 빼낼 때 잃는 건 돈이 아니라 너를 낳은 사람일지도 몰라. 이걸 읽는 사람에게 부디 기억해. 모든 걸 희생해준 사람이 굴욕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마음의 문이 닫히면 열리는 건 후회뿐이야. 펜을 놓고 일기장을 닫았어요. 밖에서는 바다 파도가 리듬을 새기며 모든 게 흘러가고 진정한 가치만 마음에 남는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부디 할 수 있을 때 부모를 소중히 해주세요. 저처럼 강하게 떠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제 이야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인생의 대부분을 걸어오며 마지막 때는 아이와 손자와 평안히 보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마 인생은 누구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도 어느 날 짐이 되면 예전의 애정은 가장 깊은 상처가 돼요. 저는 떠남을 선택했어요. 아이를 사랑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약간의 자부심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때 부모를 사랑하세요. 언젠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영원히 닫힌 문 앞에서 우는 일이 되지 않게.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의 부모를 소중히 하기 위한 추억으로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행복한 이야기가 많고
오늘 같은 눈물 없는 날이 되길 바래요.